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심층 인터뷰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핫하게 주가도 산업도 올라오고 있는 게 바로 로봇. 요새 뜨겁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왜요? 약간 로봇 아니고 예술 같죠. 음악 하실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네,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한재권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양대. 공대가 유명한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기계공학과, 로봇공학과 이런 거 세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로봇 같은 거 직접 만드시나요? 그쵸. 제 만드는 게 제 일이죠. 우리나라 로봇 강국이잖아요. 예전부터. 네, 강국입니다. 태권브이. 그 로봇이요? 네네네. 태권브이. 뭐 우리는 로봇 하면 태권브이지. 전문가 모셔놓고 태권브이가 뭡니까? 위기가 나오면 여의도의 그 국회의사당 돔 열리죠. 돔 열리면서 네네네. 태권브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쵸. 한강물도 갈라지고. 네, 30년 전부터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3프로 팀 맞죠? 자, 일단은 네.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부터 좀 해주신다면. 예.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그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A로봇도 이제 창업을 해서 그 상업화도 하고 있는 좀 바쁘게 살고 있는 한재권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할 때 태권브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로봇 하면 예전에 그냥 태권브이 뭐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산업 로봇, 그렇죠. 집에서 로봇 청소기, 그리고 요새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반려 로봇 이런 것들 막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제 막 나와 있는 이 로봇의 영역 이걸 뭐 어떻게 정의를 좀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단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그러니까 제조용 로봇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로봇이에요.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로봇. 그걸 이제 제조용 로봇이라고 하고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 그리고 상상하는 것, 우리 주변에서 뭔가 해줬으면 좋겠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서비스용 로봇은 아직 시작 단계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좀 상상의 영역인데 하나 둘씩 상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2020년대 들어와서죠. 최근 들어서 뉴스 이렇게 보면 배달 로봇 맞아요. 이거 현실화 한다고 법도 이제 개정돼서 원래는 도로로 다녀야 되고 인도로 못 다니게 했는데 그거 이제 법 개정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난리였거든요. 그게 11월 17일이었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런 로봇들이 그냥 여기도 돌아다녔거든요. 여기 네네. IFC에도 네네. 청소하는 로봇 이렇게 삐리삐리 하면서 맞아요. 돌아다녔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돌아다니면 배달이나 이런 데 이제 활용될 수 있으니까 네네. 확장성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배달이라는 거를 네. 그냥 택배 또는 음식물 배달로 생각하면은 조금 영역이 작을 수 있는데 네. 뭔가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로봇으로 흡수될 수 있어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캠핑장에 가셨어요? 네. 캠핑장에서 막 그 캠핑하고 있는데 뭔가 물건이 떨어졌어요? 네. 불멍을 하고 있었는데 장작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나 저기 저 앞에까지 가기 너무 어려우니까 네가 좀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무언가로 영역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게 편하겠네요. 지금은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맞아요. 결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지금 어차피 거기 뭐죠? 애플페이나 이런 것들 달려 있으면 결제도 다 될 거고. 그럼요. 그런 식으로 확장이 다 네네.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 로봇 이제 지금 규모와 서비스 시장 규모. 시장 규모 이건 어느 정도? 서비스용 로봇 대 제조용 로봇의 비율은 한 1대9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1대9요? 네, 압도적이네요. 제조용 로봇이 압도적이고요. 그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한 30년 했어요. 제조용 로봇은. 그러니까 막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특히 그 독일, 일본 이쪽에 많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 규모로 보면은 지금 2차 전지랑 비슷해요. 산업용 로봇이요? 전체 로봇. 전체 규모가 로봇이? 물론 이제 네. 산업용 로봇,
제조용 로봇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시장 규모로만 보면 2차 전지랑 비슷하고 그리고 속도, 발전 속도도 네. 2차 전지랑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어? 이렇게 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데 왜 내 주변엔 로봇이 없지? 그러니까요. 나 그러니까요. 배터리는 나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제 로봇을 잘 만드는 그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잘 안 보이는 것뿐이지 시장 규모 자체는 2차 전지만큼 크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성장률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클지가 이제 그쵸, 중요하니까 그쵸. 산업용 로봇은 30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30년 동안 어느 정도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네. 성숙기에 들어간 건지. 거의 성숙기죠. 그러면 성숙기고 네. 서비스업 로봇은 이제 어느 정도 속도로 성장을 할 건지 네, 그런 지금,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제 서비스용 로봇은 도입기예요. 네. 그래서 연평균 20%를 지금 계속 찍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용 로봇, 제조용 로봇은 예전엔 한 2%, 3% 이랬는데 요즘 협동 로봇이 좀 많이 만들어져서 6% 뭐 이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비스용 로봇은 이게 이제 가속도가 붙어갖고 이건 뭐 성장률 이번에 뭐 한 17%일 거예요라고 했는데 뭐 27% 나오고 그 예상보다 계속 퍼센테이지가 높게 찍히고 있어서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업 로봇 중에서 소분류를 하자면 어떤 게 가장 핫해요? 최근에? 궁금하다. 요즘에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식당에서 아 그렇죠. 서빙하는 로봇. 근데 그거 이게 죄송한데요. 예. 천지 쓸모 없는 게 어? 이게 음식을 딱 넣으면 여기까지 삐리삐리 와. 네네네. 그러면 이모님이 또 와서 이렇게 또 내려주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한국식 문화가 조금 있는 거고요. 아 그래요? 뭐 예. 특히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만 가도 그냥 사람 없이 예. 걔가 그냥 다녀요. 저도 술집에서 사람 없이 먹었어요. 예, 손님들이 그냥 내려주고 다시 다 올려놓고 이런 거는 뭐 불편함 없이 합니다. 노래 나와요. 그러면서 음식 받으라고 음식 다 빼면은 노래 끄고 이제 가고 그러던데. 그런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네. 그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크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마 올해 통계 나오면 한 매출 1,000억 정도 나올걸요. 근데 그게 진짜 잘 될 것 같은 게 요새는 주문도 그걸로 하잖아요. 주문도 태블릿으로 키오스크로 네. 그러니까 테이블마다 테이블마다 있더라고요. 있는 거. 예. 그래서 그걸로 딱 시키면 그쪽으로 와서 딱 내려놓으면 진짜 사람이 아무 손을 안 해도 그냥 없이. 예.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네. 그런 태블릿이나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불편해하시잖아요. 힘들어요. 네. 그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공포 같아요. 네. 뒤에 누가 이거 서 있으면. 없으면 좋겠어 막 네. 이랬는데 그게 로봇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손가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음성으로. 음성으로요. 그런데 인공지능? 이게 상상의 영역이었어요. 여지까지는. 왜냐하면 사람 말이 다 다르고 그거 어떻게 알아듣고 그 힘들고 논리적으로 안 되고 이렇거든요. 네. 그 대충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들 알아들어요. 사람은 알아듣지만 네. 그래갖고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AI가 아. 올해 챗GPT가 이 그렇네요.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그러다 와. 보니까 로봇이 챗GPT와 연동이 된다라는 아. 상상을 딱 해버리면 키오스크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람한테 주문하듯이 서비스 받듯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상상이 2023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이모님들 어떻게 하나? 식당 이모님들. 이모님들. 네. 아, 일자리 다. 그러면 생각해야죠. 그리고 식당은 또 요새 뉴스 들어보면 조리도 로봇이 또 아니고. 치킨 이거는 그냥 로봇이 다 해버린다는데 이제- 사람 없이. 예, 이제 상식이에요. 네. 치킨집을 이제 할 거다 그런데 로봇을 안 들여놓는다? 어쩌려고 그러세요? 막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치킨집에 그 치킨 튀기는 것만 로봇 팔이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1인 창업이 가능해요. 그게 한 월 200 정도 드나요? 그쵸, 200, 그 정도. 2, 300 정도, 그 정도. 쓰는데. 그 가격도 딱 그 돈이 무슨 아. 돈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이걸 구독 서비스를 해버리니까 목돈이 안 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다 보면 이게 치킨집은 원래 2명 이상이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1인 창업이 가능한 것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명은 닭 튀기고 한 명은 밖에서 주문 받고 네, 서빙하고 네. 해야 되는데 네. 이걸 로봇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로봇이 닭 튀기는 것만 해주니까 네. 사람이 그 나머지를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뭐 배달도 만약에 로봇이 조금 더 한다 그러고 AI도 조금 더 쓸만하게 올라와서 주문 받고 요리하고 서빙하고 혹은 배달하고까지 로봇이 다 한다면 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노동력이 극단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좀 열리는 길이 보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죠. 자, 그럼 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은 또 잘 계량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저희는 주식을 매일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매출이 안 나오면서 희한하죠. 시총이 말도 안 되게 제 기준입니다.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 것 네. 같아요. 아, 뭐 우리나라 1등 기업. 한두 개가 아닌데. 한두 개가 아니- 한두 아, 개가 한두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오늘 그냥 속 시원하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우리나라 산업이나 기업을 볼 때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네. 일단 첫 번째 글로벌 트렌드인가? 글로벌 트렌드. 두 번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장벽이 있어서 경제적 해자를 쌓았는가? 이렇게 세 개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나 2차 전지나 혹은 뭐 자동차까지도 어찌 보면은 그 정도의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그런 산업들이고 그런 기업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로봇은 저희가 뭐 대담도 몇 번 해봤지만 사실 이 글로벌 트렌드라는 거 빼고는 우리나라가 비비고 들어갈 게 무언가 있나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국뽕 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네네. 저 객관적으로. 사실 국가적인 개념이 그렇게 뭐 철두철미한 사람이 아니라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스코어가 아니라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은 뭐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예측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공동체도 굉장히 많아요. 네. 아예 그 최고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이런 나라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뭐 이거 기술 장벽 뭐 쌓기도 전에 뭐 시작도 안 한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네. 어느 정도 했어요.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중위권, 상위권, 중상위권. 마라톤에 비유하고 싶은데 네. 아직까지 이렇게 특출나게 1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두 그룹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선두 그룹. 그리고 선두 그룹이 있고 2위 그룹이 있고 마라톤도 그렇게 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선두 그룹에 겨우겨우 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계에서 로봇 잘하는 나라들 좀 손꼽아봐 그러면 네. 꼽힙니다. 오. 그러다 보니 이걸 그러면 우리가 밀어줄 거냐 안 밀어줄 거냐에 참 애매한 이런 상황이 있는데 국뽕을 빼고더라도 네. 조금만 밀어주면. 밀어주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제 눈에는. 이 사람들 최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력 같은 것들. 네네 기술력 같은 다 것들. 이제 총괄적으로 해서. 네네네. 근데 우리가 밀리는 거는 사람 머릿수와 자본입니다. 근데 사람 자체는 그 1대1로 딱 놓고 보면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규모 면에서 우리는 항상 뒤지죠. 그거는 누가 안 키워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이 정책적으로 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대기업들이 별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하긴 하는데 그게 적극적이진 이제 않다. 충분하지가 않은 정도.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목숨 걸고 안 합니까? 거기는? 그러게요. 근데 살짝 간 보고 있다라는 아니, 느낌이 근데- 들어요. 저는 이거 할까 말까 간 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확 터지는 이런 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돌파구가 마련되면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하고 있어요. 네, 소장님. 우리도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나라라서 네네. 그쪽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는 굉장히 많은 걸로. 엄청 현대차도 많습니다. 이제 보스턴 로보틱스 인수한 지가 꽤 됐고 현대중공업 계열도 이제 로봇이나 이런 산업에 지금 뭐 사업을 하고 있고 네네네. 삼성도 대부분 다 자동화잖아요. 네네. 삼성 반도체 공장이 대부분 다 자동화해서 사람 별로 없죠. 네,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하려는 유인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약간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유가 하나 놀라운 통계를 하나 알려드리면 네. 우리나라가 로봇 사용으로 보면은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이요? 네, 로봇 밀도라고 밀도. 부르는 거예요. 예. 사람당 로봇 몇 대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1등이에요. 오. 그만큼 우리는 제조업 국가고 그렇게 로봇을 많이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로봇들이 우리나라 게 아닌 거죠. 어디 나라 거예요? 주로? 보통 일본이 일본. 많아요. 어디 회사인지 혹시? 뭐 화나기나 어. 야스카와 뭐 이런 회사들이 많고 그 이외에 뭔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로봇들은 뭔가 좀 주문 생산식으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공정이 이건 좀 특별해야 돼.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사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로봇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도 아직도 일본 거를 쓴다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요거를 뛰어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뛰어넘을 수 있지만 사실 다른 먹거리가 더 많아서 마진이 더 많이 남는 대로 가겠어. 어떤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부품 소재. 예. 아하. 부품 소재 그 로봇을 딱 로봇이 아니잖아요. 네. 로봇을 이루고 있는 여러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 부품들을 뜯어보면은 네. 스위스제거나 일제거나 독일제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들고 독일에서 만들면 싸요. 같은 그리고 또 성능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을 만들려면 일본 부품, 독일 부품을 사와서 조립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제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거죠. 약간 초창기 반도체 같네요. 반도체 만들 때도 대부분 소재나 이런 것들은 다 일본 거 가져와가지고 맞아. 다 했었는데 이제 그랬어요. 뭐 국산화 하고 있는 네. 단계고 네네네. 로봇도 만들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중요 부품 소재 이런 것들 뭐 감속기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외국에서 대부분, 가져와서 네. 조립만 하는 그런 단계다. 그렇죠. 우리 또 DNA가 네. 이게 가공이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사와서 조립해서 파는 거 이게 우리의 DNA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도 좀 그렇게 접근한 면이 없지 않나 아하. 이런데 이 또 원가 경쟁력 붙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조금씩 밀리는 게 크게 밀리게 되는 거죠. 반도체는 초격차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1등이니까. 네, 로봇도 약간 그런 뭐 진입 장벽, 기술적 장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좀 있습니까? 많죠. 예를 들면요?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가니까 제가 만약에 이족보행 2다리로 걷는 거 만들어라 그러면은 글로벌에서 그거 만들 수 있는 연구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만들어 놓고 한 다리 들면 한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성공시키려면 수많은 모터들을 정확하게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을 잘 쓰는 능력, 이런 약간의 디테일한 기술들이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 게 로봇이거든요. 그리고 로봇을 사용할 때는 수많은 센서와 수많은 전자부품들을 동시에 쓰기 때문에 얼마나 이 꼼꼼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또 한국 사람한테 맞아요, 성질이.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반반입니다. 반반이에요. 네. 양념 반, 프라이드 반. 프라이드 반. 네. 그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몰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 전문 분야가 쫙 퍼져 있는 나라예요. 어디 한쪽으로 모여 있지가 않고 전문가 찾아보면 우리나라엔 다 있어요. 어떤 분야든. 그게 또 우리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또 로봇하고 좀 잘 맞아요. 그럼 아틀라스는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거네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이렇게 뭐 막 넘사벽이죠, 춤추잖아요. 넘사벽. 네, 거기는 뭐 그냥 최고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거기를 이제 따라가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그런 로봇들로 왜 수익을 못 내죠? 핵심이다. 그쵸. 전곡을 찔러버렸다. 최고인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익 구조 BP를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는가가 네. 이제 로봇계에서는 항상 숙제예요. 네. 왜냐하면 부품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재료들도 되게 좋아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BEP 넘기기가 너무 어려워서 기껏 만들어 놔봤자 이게 사람들이 안 사가는 거죠. 그런 이제 상업적인 이유가 있어요. 기술적인 거는 이제 둘째고 네. 상업적으로 어떻게 하면 원가를 낮출 수 있는가의 경쟁인데 그러다 보니 중국이 치고 옵니다. 중국이 로봇을 만들어요? 잘 만들죠. 잘한다고요? 잘하죠. 걔들은 뭐 왜냐하면 네. 중국에서 상업화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왜냐하면 싸요. 이거를 이 가격에 만들어낸다고? 근데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데 만들어내고 상업화를 해갖고 써요. 그 다음에 쓰면서 고쳐나가요. 아니 그런데 지금 뭐 생각을 해보면 로봇이라는 게 편리하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작업 현장에서 로봇이랑 예를 들어서 같이 일한다고 하는데 얘가 뭔가 하나 나사가 풀려가지고 휙 돌아가서 맞아요. 거기 한 방 맞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싼 거를 쓴다고요? 그래서 저렴하다고? 네, 저렴해서 그 쓰는 경우는 네. 그 서비스 영역에서 사람과 이렇게 아, 마주치는 영역에서 아. 저렴하다고 쓰는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형태로 쓰여져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거 괜찮다, 상업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딱 찍은 게 그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이었어요. 천천히 다니잖아요. 이 정도는 안전의 이슈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런 부분들로 공략이 하나둘씩 되고 있는 건데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협동 로봇이 그런 건데 힘을 느끼게 하는 거죠. 로봇이 그냥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명령대로 움직이면서도 계속 힘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힘이 느껴졌다? 멈춰. 이렇게 되면 사람을 쳐도 딱 쓸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공장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이런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안전 이슈는 가장 그 첨예하게 되고 있는 게 AI 쪽일 거예요. AI. 네. 왜냐하면 AI가 이제 들어가야 로봇인데 그렇죠. 그 로봇에 들어가는 AI를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될 거며 이 논리 체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야 이게 이제 사람에게 해가 안 되는 판단을 할 것인가. 터미네이터처럼 사람 그렇죠, 정복 그렇죠, 안 하는. 그렇죠. 참 그게 좀 딜레마면서도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AGI가 나와야 로봇도 본격적으로 맞아요. 날개를 달고 성공을 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또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니까 네. 막상 또 달 수도 없는 거고. 네. 오케이. 그러면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로봇 기술 경쟁력을 봤을 때 네네. 10점 만점에 각 국가는 몇 점입니까? 미국은 그냥 미국을 기준으로 할게요. 네. 미국이 지금 미국이 제일 잘하고 10점.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이 10점. 10점이라고 미국 하면 12점? 10점 만점. 10점 만점에 네. 그러면은 중국이 거의 8, 9점. 와. 진짜로. 그렇게 칭화대 봤어요. 막 로봇 걸어 다녀요. 그런데 오히려 일본이 예전에는 로봇의 나라 일본 이랬는데 네. 네. 지금 중국보다 밀리는 것 같아요. 도라에몽 이후로 아예 뭐 없죠. 뭔가 왜 이러지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요즘에. 그 다음에 한국은 그래도 한 6점, 7점 이 정도. 그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나쁘진 않네요. 네네. 뭐 2점, 3점 되는 나라도 수두룩 빽빽입니다. 우리 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징을 보면은 좀 달라요. 미국은 AI가 중심이에요. AI가 중심을 딱 잡고 그 다음에 모바일이나 뭔가 움직임이 조금 뭐 괜찮아 뭐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고 중국은 가격으로 승부를 하니까 진짜 와 이거는 뭐 이기기가 너무 힘든 상황. 이런 그 중국이 드론에서 이 재미를 봤어요. 드론 잘 만들죠. DJI 그 사람들이 가격으로 완전히 다 섭렵을 해버렸잖아요. 그 정책을 그 전략을 로봇에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무섭고. 근데 또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서빙 로봇들이 한 7, 80%가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더 좀 긴장되고 무섭고 이렇고 일본은 하드웨어의 나라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하드웨어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좀 미국하고 좀 반대적인 습성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고루고루 열심히 반반. 골고루. 그럼 진짜 우리나라가 포지션이 진짜 애매하긴 하네요. 이쪽에서는 저가 경쟁으로 막 물량 밀어넣고 맞아요. 일본은 뭐 한물 갔는데 하드웨어 기가 막히게 만든다 그러고 소프트웨어는 사실 미국이 내줄 생각 없으니까 AI는 저쪽이 다 먹어버리고 우리가 뭐 약간 어떤 포지션 잡아야 되는지 애매하긴 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하. 근데 오케이. 우리는 항상 그래왔어요. 안 그런 산업이 있었나요? 우리는 항상 이런 애매함을 컨텐츠로 뚫었던 나라고 그 저력을 이번에도 한번 발휘해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죠. 약간 조금 불편한 윤리적인 이야기들 몇 가지 좀. 윤리적인 거? 일단은 로봇이 이렇게 많아지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자리. 일자리. 이 이모님들이 지금 다 식당 이모님들 다 이제
하고 주방 보조들 다 사라지게 생겼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자 공학자로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의 일자리를 점점 로봇이 뭐 잠식해 들어간다 이런 네. 표현까지 쓸 수도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아니에요. 실제 현장 음식점 뭐 거기 가보면은 사장님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사람이 없어 이겁니다. 그럼 로봇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로봇 쓸 돈으로 사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네. 구해지질 않는다고요 사람이. 사람이 없.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 저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용주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고용하는 뭐 피고용자만 아니라 피고용자의 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고용주의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될 판인데 그 로봇이 있어서 그 산업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구 구조예요. 인구 구조. 작년에 우리나라 신생아 출산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뉴스가 지금 엄청 크게 나오고 얼마 전에 0.7이 나와가지고 네, 퍼센테이지는 그런데 숫자로는 네. 24만 8천 명입니다. 25만 음. 명이 안 돼요. 네. 근데 몇 년생이신지 전화 안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반에 한 60명쯤 있으셨죠? 네. 네, 63번까지 있고. 네, 맞아요. 그래갖고 그 개띠들 또는 네. 뭐 뱀 거기 닭띠 뭐 요쪽 69년, 70년, 71년 100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렇네요. 그게 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난리 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로봇을 쓰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그 디제스터, 그 재난 스토리를 지금 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네요. 이거는 살기 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야, 전 세계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거야? 근데 또 전 이게 세계는 막 또 너무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물론 당연히 단점이라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장점이나 지금 사회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힘들고 있다. 어려운 일, 남들이 안 하려는 일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을 조금 해준다. 오케이. 요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뭐 주간 아니면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이 기업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런 대표적인 로봇 기업들 있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SPG 네. 또 뭐 있습니까? 뭐 이것저것 있죠. 이런 상장 기업 중에서 네. 얘는 진짜 좀 잘하고 있고 네. 진심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앞으로 갖출 수 있겠다라고 눈여겨 보시는 학자로서 네. 학자한테 그런 거 주식 같은 거 물어보면 되냐? 주식 아니라니까 기업 기술력. 저 교수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사실은 네. 지금 상장 기업 중에 하나인데 로보티즈. 네. 그러니까 로보티즈. 네. 아주 작은 회사일 때부터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오.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그 회사 괜찮습니까? 저는 제 동료들이 있는 회사들이라 뭐 믿죠. 이 사람들은 진심이다라고 믿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년 전부터 제가 또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휴보랩, 네. 카이스트 휴보랩이 있을 때부터 서로 교류를 하고 지냈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로봇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 뭘 할 건지를 이제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은 로봇의 진심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비즈니스가 꼭 그렇게 진심으로만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같이 받쳐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 중에 그래도 좀 이렇게 딱 찍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괜찮은 회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보면은 그 회사가 처음에 어떠한 로봇으로 출발했는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피봇하면서 뭐 이렇게 시장에 따라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로봇이다 뭐 이렇게 이런 건 안 되고 처음부터 좀 뭐 괜찮은 로봇 아이템으로 시작한 기업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로봇에 대한 가치와 이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만들다가 로봇이 좋은 것 같아. 그럼 나도 로봇 할래. 뭐 이거보다는 그건 2차 전지도 마찬가지. 그런가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짧게 진짜 짧게 한 이제 2분 정도 있습니다. 2분. 이제 1월달에 CES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주목해봐야 로봇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뭐 주가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삼성전자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선보일 거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자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기를 끌고 또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는지 요거 관전 포인트. 그거 입으면 막 500kg 들 수 있습니까? 3대 500 칠 수 있는 거야? 그 정도는 아니고요. 대충 그 시제품 네. 프로토타입은 좀 보셨죠? 네, 어떠세요? 괜찮아요. 느낌 좋습니다. 그래요? 네네. 가벼워요. 일단은 예전에는 딱 착용하면 무거워 막 이랬는데 이 녀석은 딱 착용하면 이거 괜찮은데 막 이런 느낌이에요. 저 전동 안마기처럼 생겨가지고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경량화하고 좀 라이트하게 만든 게 상업용으로는 훨씬 더 상업성이 있을 것 같다. 네, 전 사람들이 그걸 편하게 생각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또 삼성전자 이거 상업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삼성은 사실 그거 아니어도 배 안 고프니까 반도체만 가지고 잘 먹고 살아가지고. 그래요? 이건희 그렇죠. 회장님이 들으시면 큰일 날 말씀을 어떻게 들으셔? 어떻게 들으셔? 아니 계셨으면 그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경영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알겠습니다. 교수님과 뭐 더 이야기를 나눌게요. 아침 프로그램도 혹시 나오셨었나요? 모닝 프로그램? 아니요. 저 그건 했어요. 손에 잡히는. 언더스탠딩 MBC에서 예전에 MBC. 아마 아침 프로그램에도 한번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녹화도 한번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다 못하셨죠? 뭐 준비한 거 반도 못했네요. 저희가 꼭 다시 한번 네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헤어스타일은 꼭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바쁘면 계속 길러질 거예요. 따르지 못하고. 인간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